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관련 사건과 연루됐다. 이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경공모 핵심 부부 회원이 송인배 비서관을 드루킹 김 씨에게 소개한 걸로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인연이 2016년 4월 이제 20대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송 비서관이 경남 양산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자원봉사자로 이제 60세 이 부부 회원이 거기에서 일을 했던 거죠. 예.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송 비서관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이 부부 회원은 경공모에 한 4, 5년 전에 가입을 해서 예. 그 경공모 등급이 이렇게 회원별로 한 7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최상위 등급인 우주 등급에 있던 핵심 회원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을 만나고 소개하고 이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돈이 오갔거나 뭐 무슨 청탁이 있었다거나 그럴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청와대 뭐 송 비서관과 관련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입장이 또 나오거나 그런 건 없죠? 일단 청와대는 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송 비서관이 김 전 의원을 드루킹 김 씨 측과 연결해 준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댓글 조작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만 원을 송 비서관이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댓글 조작 상황 자체를 알았거나 오히려 부탁하는 관계였다면 오히려 돈을 줘야지 예. 받은 걸로 봐서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분명해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돈을 준 것도 문제고 받은 것도 문제고 그러는데 이제 뭐 물론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드루킹 측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비서관한테는 돈을 준 걸로 돼 있고 청와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돈을 준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 없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 예. 자원봉사자로 송인배 당시 후보를 도왔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드루킹을 만났고 예. 그리고 김경수 후보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또 드루킹 경공모 쪽에서는 노회찬 의원도 자원봉사를 해갖고 예. 뭐 만나서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선거 감사해야 될 때 일이죠, 자원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신원조회를 하겠습니까? 뭘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감사할 그러니까 일. 거기까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예. 지금 청와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건,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 댓글 등을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 밝혀야 될 일인데요. 예. 송인배 그 비서관이 당시에 드루킹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났냐? 예. 또는 알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됐나? 예. 또 김경수 당시 의원과 이제 같이 만나서 소개를 해준 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김경수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드루킹 쪽과 여러 차례 만났고 뭐 그랬던 것으로 지금 드루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송인배 비서관은 전혀 몰랐나? 몰랐다면 아무 문제 안 되죠. 청와대 설명대로. 예. 예. 그러나 그리고 이제 200만 원 받은 것은 이제 이게 상식선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예. 이걸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특검에서 조사는 해야죠. 예. 그리고 김경수 후보 경우에도 지금 드루킹이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경수 당시 의원이 지시를 했느냐 말았느냐, 예. 또는 사전에 또는 사후적으로도 알았는데 묵인하고 뭔가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게 특검이 밝혀내야 될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드루킹 사건의 그 본령과 예.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알게 됐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이 정황, 예.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누가 이 문제까지를 문제라고 제기합니까? 그렇죠. 다만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때로는 조사가 수사로 바뀔 수도 있다. 예.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였다가 피의자 수사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차 교수님. 예, 뭐 저는 뭐 청와대가 이 송비서관에 대해서 의혹이 상당히 없다고 이렇게 자신하게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아마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예. 소국장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댓글 조작을 부탁했다고 한다면 돈을 줬지 받았겠느냐는 부분, 그리고 당시 김경수 의원을 소개해 주셨을 때 송비서관의 이 신분이 낙선자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비중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소개 정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혹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특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입장에서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선을 긋겠다는 것이지만 예. 앞서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송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지금 왜 김경수는 소개했느냐, 예. 그리고 또 돈 200만 원 부분에 대한 성격, 그리고 또 지금 이 송비서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지금 축소되고 있다. 그런 데 대한 외압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문제는 검찰의 특검에 출두하게 됐을 경우에 예. 그때도 만약에 지금 송비서관이 이 직을 그대로 갖고 출두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제 생각에는 좀 더 특검이 출범하고 난 뒤에 송비서관을 소환할 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청와대 입장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얘기합니다. 낙선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낙선자는 맞습니다. 근데 국회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도 다시 한번 봐라. 언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자리로 갈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낙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예. 자, 드루킹 김 씨, 검찰 이 면담 녹음 파일 공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진실 공방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이른바 옥중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옥중 편지에서 검찰이 개입해서 김경수 전 의원 관련 부분을 좀 축소하려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고, 그러자 그 이튿날인 지난 14일에 검찰이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드루킹 김 씨가 이 자신에 대한 수사 축소 등의 조건을 내걸고 이른바 이 거래를 좀 시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가 거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또 21일 날엔 드루킹 김 씨 측에서 자신은 그런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 검찰이 갖고 있다는 그 녹취 파일 부분을 공개를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드루킹 김 씨가 원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루킹 김 씨 측에 이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인데 새로 변호인이 선임을 하면 예. 선임을 하게 되면 검찰이 정식으로 그 녹음 파일 공개를 요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 검찰은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는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들도 드루킹 이 변호를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사임을 하고 그러는데 녹음 파일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되면 공개하겠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지금 봐서는 빠르면 한 30일 정도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아마 녹음 파일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드루킹 김 씨와 경공모 회원들이요. 김경수 전 의원을 만나러 국회에 2년간 최소 15차례 이상 드나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경찰이 201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한 3년간의 이 드루킹 김 씨의 국회 출입 기록을 다 입수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4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2016년 4월 이후에 이 드루킹 김 씨가 5차례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김 전 의원실로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예. 이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까지 방문한 걸 포함하면 15차례 정도 방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편은 이 당시에 드루킹 김 씨가 김 전 의원을 방문해서 나눈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지 형식으로 쭉 기록한 그런 자료가 USB에 담겨 있다. 예.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현재 뭐 경찰이 그걸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예. 이 드루킹 김 씨와 김 전 의원 간에 있었던 일을 밝히는데 하나의 또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틀 전이죠.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심야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만 통과를 시켰고 특검법은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는 29일쯤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 예정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지연시킨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통상적으로 십며칠 걸렸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맞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이거 통과됐는데 그날 밤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긴급하게 추경안만 의결해서 이제 공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하는 김에 그럼 특검도 같이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오해의 소지를 먼저 정부 측에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또 해명 자체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가 이 내세웠을 때부터가 사안이 상당히 그 돈을 집행하는 시기가 빨라져야 된다. 일종의 골든타임을 지나면 안 된다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호소했기 때문에 예. 이 상당히 지연 통과된 부분 추경을 빨리 그러니까 의결해서 공포를 해야만 예산 집행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서둘러 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 특검법을 비롯한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는 법제처나 관계부처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공포하는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사정의 두 사안의 이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뭐 그게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공소시효를 뭐 지금 이 고려해서 일부러 늘었다.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 그때 밤 저녁에 그 공소시효 누가 그 뭡니까 이 달력 보고 계산한 사람 저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문제는 누군가는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 그렇는데 예. 물론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이 지금 야당이 정부 특히 여당에 대한 불신이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왕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지금 법안의 공포 이 절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29일이면 사실 거의 뭐 꽤 남았는데 빨리 열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오늘 또 조간신문 보니까 범죄이 일어난 날로부터 6개월이다 해서 공소시효가 6월 27일 밤 12시면은 네. 공소시효 끝이다. 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판도 할 수가 없고 기소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볼 때 그렇고 예. 특검이 더 많은 걸 밝히면 지금 예. 이런 논의는 또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네요. 예. 특검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예. 추경은 그냥 국회 의결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요. 그렇죠. 그건 사실. 그런데 예. 야당에서는 왜 자꾸 시간 끄냐 아닙니까? 시간은 이번에 국회 의결 다음에 국무회의에서만 끈 게 아니라 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이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 시간 끌기 작전 해왔잖아요. 원래 18일 날 하기로 했는데 또 21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쭉 어떻게든 시간을 더 끌어서 특검을 통과시키더라도 수사 착수는 6.13 선거 이후에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당 쪽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그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원내대표 선거까지 연결되면서 이게 막 시간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이 주장에는 좀 명분이 그렇게 서지는 않는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예. 6.13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의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예.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서 6.13 선거와 관계없이 그렇죠.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또는 대선 전후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어떤 불법적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것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오히려 6.13 선거와 좀 거리를 두고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기왕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당당하고 예. 또 국민적으로도 설득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여당이 정치적 계산한다고 야당까지 굳이 그런 이 정치적 수준의 계산으로 공방을 해나가는 거, 예. 뭐 이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동계 출신이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민주노총 간부와 한밤에 언쟁을 좀 벌였습니다. 어떤 설전이 오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화의 핵심이 노사가 중심을 갖고 하자라고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법을 어떻게 할 건 논의해온 거잖아요. 근데 결론에 못 도달했던 건 최저임금위원들이 임기가 다 했던 거잖아요. 새로 구성이 됐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한테 논의할 시간을 주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합의했는데 그걸 가지고 니네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구조는 아니, 너무 국회가 심한 거죠. 두 가지 문제.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가 볼 때는요. 아니요. 민주노총이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에요. 민주노총만 양보할 여기까지 줄을 아니에요. 몰라요. 네, 지난 21일 밤 국회 환노위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요.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 뭐 선배라고 해도 되겠죠. 홍영표 의원이 민주노총을 보고 고집불통이다. 얼굴도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글쎄요, 홍 원내대표가 잠깐 그 감정이 조금 감정의 일렁임이 느껴집니다. 한참 후배 이제 노동계 후배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홍 예. 원내대표는 뭐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도 지내고 한국노동연구소 소장도 지내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노위원장을 또 지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고 이런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쭉 밀어오다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 다시 이제 또 노사 간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뱉은 것 같고 그러자 이제 노동계 쪽에서도 앞으로 모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민노총은 불참하겠다 예. 이렇게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홍 원내대표로서는 그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하나의 또 숙제를 지금 또 안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저런 심각한 얘기를 저 복도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한상균 위원장이 그 가석방으로 나오자마자 예. 통 크게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이건 엄청난 부담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예. 바로 저런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빨리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민노총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너무 강하다 보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유연한 면도 분명히 우리 노동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